제가 맡은 주제는 좀 어려운 막 무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상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쪽 그 스마트팜 재배 작물 다변화 관련해서 동향 분석하고 뭔가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했던 그 작업은 사업단에서 그 저에게 이제 좀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스마트팜 재배 작물의 편중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뭔가 대안이 없는지, 그리고 특히 단장님께서 이제 뭔가 우리나라 K 스마트팜을 대표할 만한 어떤 품목 같은 게 없는지, 이제 이런 거 제가 이제 원예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동향 분석부터 시사점 도출까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따 좀 발표를 짧게 하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오히려 궁금하신 부분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제안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팜 현재 지금 재배 작물의 국내 그 품목이 어떻게 편중되고 있는지 그런 현재 현황을 갖다가 조사를 좀 했고요. 이런 현황이 있으면 분명히 이 현황에 미치는 뭔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요인이 어떤 것들인지, 그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먹거리와 겹치지 않으면서 뭔가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은 없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소비자 트렌드, 뭐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또 큰 하나의 변화가 K 컬처, K 푸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거랑 연계되는 동향 같은 것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시사점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용어에 대한 좀 정의가 좀 필요해서 요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제가 그 스마트팜 재배 작물에 대한 그 통계청 자료나 농식품부 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조사할 때 시설 원예 현황이랑 시설 재배 현황이랑 또 스마트팜 현황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혼재되거나, 뭐 스마트팜 현황은 최근 자료만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현황을 소개시켜 드릴 때 시설 재배 작물, 시설 재배 품목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정의하는 스마트팜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토경이나 수경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시설 재배를 그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스마트팜의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시설 원예, 시설 재배는 어떤 다양한 뭐 환경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면서 하는 시설 재배를 전부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스마트팜은 어떤 우리가 센서나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작물을 키우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재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스마트팜은 약간 좀 좁은 범위, 그리고 시설 원예, 시설 재배는 그거보다 훨씬 넓은 범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국내 시설 재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닐하우스든 온실이든 토경이든 상관없이 시설 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그 재배 현황을 갖다가 봤고요. 맨 왼쪽에 있는 표는 2000년도까지는 계속 시설원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다가 2000년을 정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뭐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경, 수경 상관없이 모든 시설 재배를 얘기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표는 최근 15년 동안 수경 재배 면적이 어떻게 증가됐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2000년을 정점으로 시설원의 재배 면적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요 가운데 있는 표를 보시는 것처럼 수경 재배 면적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토경 중심에서 아직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수경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거랑 맞물려서 2014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스마트팜 재배 면적도 지금 전체 시설 재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아직은 압도적이진 않지만 8%밖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면 국내 시설 재배 품목이랑
스마트팜 재배 품목이랑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품목들이 주로 재배되고 있는지, 요거를 지금 딱 그 최근 2021년이랑 그 전에 거랑 해서 두 가지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시설 재배 품목은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오이, 뭐 참외, 수박, 풋고추, 호박, 멜론, 가지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배추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뭐 봄배추라든지 뭐 이런 특정 막 노지에서는 추대가 돼가지고 안 나올 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하우스를 이용하는 거, 하우스 토경을 이용하는 거, 이제 이런 것처럼 시설 재배는 토경, 수경 모든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재배 품목들이 비교적 좀 다양화돼 있는 편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스마트팜 재배 품목을 보시면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오이가 이제 전체의 72.4%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이제 토마토, 딸기 이제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21년도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보고서처럼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중심으로 굉장히 편중돼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런 그 편중 현상에 대해서 그 보고서 자료를 보면 편중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단위 면적당 생산성 등 부가가치 측면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돈이 수익성이 좀 좋으니까 이쪽으로 편중됐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외에 어떤 부가적인 의견으로는 재배 기술이나 교육 기회 제공 또는 설비 공급 측면에서 뭐 토마토나 이런 주요 품목들은 재배 설비나 이런 것들 공급 측면에서도 뭐 잘 공급이 되거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그 딸기가 스마트팜 재배 작물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네덜란드는 과연 어떨까? 이제 네덜란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바헤니겐 WR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고 2000년대부터 지금 2017년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도 뭐 저는 사실 이렇게는 기대 안 했지만 그 토마토, 오이, 딸기로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로 편중된 현상이 여기도 두드러집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토마토의 생산량이 뭐 파프리카랑 오이 같은 경우는 계속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유독 토마토만 계속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7년 기준으로 보면은 네덜란드 전체 이제 그 과체류 생산량의 토마토가 51%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편중 현상은 그 뭐 WER 보고서에도 그렇고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전반적인 네덜란드에 있어서의 토마토 수출량의 증가랑 연동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편중 현상이 심하고 생산량이 증가가 돼도 수출이 많이 되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수출의 증가가 생산 재배 면적의 증가, 생산량의 증가랑를 끌고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편중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얼마큼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느냐. 편중이 되더라도 우리가 외국에 수출만 많이 할 수 있으면 그 품목에 대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스마트팜 시설 재배 품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품목의 재배 면적이랑 생산량이 과거 한 10몇 년 동안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트렌드를 한번 보려고 요거를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여기는 시설 원예이기 때문에 토경, 수경을 다 합치는 모든 시설 재배 품목을 말하는 거고요. 생산액이랑 면적으로 봤을 때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풋고추, 오이, 파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뭐 다양한 이런 작물들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과연 이런 주요 시설 재배 품목들의 재배 면적이랑 생산액이 과거 한 15년 동안 어떻게 변화됐는지, 2006년도부터 21년 동안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트렌드가 중요한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남색으로 돼 있는 선은 우리나라 수박의 재배 면적을 얘기합니다. 수박의 재배 면적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밑에 보면은 하늘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건 참외 면적도 뭐 수박만큼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진 않았지만 참외도 재배 면적이 좀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생산액 변화를 보면은 맨 상단에 비교적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바로 딸기의 생산액입니다. 그래서 생산액이 증가되고 있는 품목을 보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참외 이제 이런 순으로 생산액이 증가되고 있고 수박의 경우에는 생산액에서도 재배 면적과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왜 이런 변화 트렌드의 요인이 뭘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농식품부 자료인데요. 국내 시선원의 수출 현황을 보면은 최근에 있어서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의 주요 품목이 파프리카, 딸기, 고추, 토마토, 뭐 배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딸기나 뭐 토마토와 같은 경우에 생산이 증가되는 것도 뭐 추정컨대 이런 수출에 있어서의 증가 추세랑 연동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왜 수박이랑 참외는 감소할까? 그리고 왜 토마토는 수출이 그렇게 딸기만큼 되지 않는데 왜 토마토는 소비가 생산 재배 면적이랑 생산액이 늘어날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검토하면서 농진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에서 2017년에 나온 보고서 내용을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요 보고서에서는 2016년 8월에 이제 그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과체류 품목 중에 어떤 품목들을 주로 소비하는지 구매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과체류 구입량에 있어서 증가를 보인 품목들은 뭔지 그리고 그런 과체류를 구입할 때 중요도 구입에 있어서 선택의 의사결정의 중요도가 높아진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뭐 주요 소비 과체류는 뭐 딸기, 호박, 참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조사일 기준으로 구입량이 증가한 상위 3개의 품목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딸기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내가 요즘에 구매를 많이 늘렸다라고 한 품목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딸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구입 시 중요도 부분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가격이나 신선도는 항상 높았던 품목인데 그거 외에 중요도가 높아진 부분이 편리성, 뭐 껍질 벗기고 버리기 좋은 편리성,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트렌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사점을 봤을 때 이제 국내 시설 재배는 재배 면적에 이제 급격한 증가는 없고 이제 서서히 이제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명백하게 이제 스마트팜 재배 면적, 수경 재배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재배 면적은 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토마토, 딸기의 일부 품목 편중 현상은 확실하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추정컨대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생산량 지속이나 편중 현상이 수출량 증대와 연관될 경우에는 이것도 나름 문제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어떤 하나의 그 연관되는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관점에서는 편중에 대한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해외 수출 확대와 연동되도록 수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국내 소비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제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편리성이라든지 안전, 그 건강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거에 대한 품목, 품종 발굴, 육종, 뭐 생산, 소비 확대 노력이 이제 같이 연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내 이제 농업 뭐 시설원에 포함한 모든 농업의 이제 생산액이라든지 재배 면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급격한 증가를 이제 보이기는 힘들고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약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재배 측면의 블루오션이 어딜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그린바이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린바이오란 뭐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바이오 산업을 갖다가 레드, 그린, 화이트 그래서 뭐 농생명 소재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린 바이오 쪽에 포함된다 이런 것들은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그린 바이오 산업에 주목을 하고 이쪽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그린 바이오 산업의 정의는 농업생명 자원의 이제 생명공학 기술 등을 적용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 전후방
뭐 전방의 뭐 식품 산업이라든지 뭐 후방의 다른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농식품부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5대 산업이란 거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대체식품, 메디푸드, 종자, 그다음에 동물용 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기타 생명소재는 뭐 천연물이나 곤충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메디푸드라든지 뭐 동물용 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이런 것들은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재배 작물의 새로운 수요처로서의 가능성을 다음 슬라이드부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린바이오 5대 산업 분야 중에 메디푸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디푸드는 식약처의 정의에 따르면 환자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직접 먹거나 또는 경관급식 튜브를 통해서 삽입시키는 데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제조 가공된 식품을 얘기하고요. 그 메디푸드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뭐 건강에 또는 환자한테 좋은 식품이 다 메디푸드로 분류되는 건 아니고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그 메디푸드에 있어서의 그 질환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13개 질환이 그 유형으로 지금 구분돼 있고 이런 유형에는 장질환, 신장질환, 당뇨 그래서 뭐 어린이들 이렇게 저 분유 먹을 때 이렇게 또는 어른들 민감성 대장 질환 이런 거에 대한 음식부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을 당뇨가 안 좋은 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식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굉장히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메디푸드라는 거랑 스마트팜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의 예시로서 제가 드려놓은 건데 일단 예를 들면 그 메디푸드 적용할 수 있는 그 질환의 유형에 그 신장 환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신장 환자들이 줄여야 하는 식품에 보면은 이거는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들은 무조건 줄이라고 의사분들이 이제 처방이나 조언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시금치라든지 뭐 이런 엽채류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스마트팜 수경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수경 재배 시 그 양에그의 조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뭐 그런 조절하려고 하는 대상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일지라도 수확하기 직전이나 뭐 이럴 때 그 공급량을 확 줄여가지고 수확 시점에서는 그 식물 체내에 포함되어 있는 칼륨이나 이런 거의 함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엽채류들을 스마트팜 수경 방식으로 재배할 때 칼륨의 함량을 낮춰서 신장 환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그 푸드 같은 거를 만든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연계될 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천연물 의약품 관련된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온실이 지금 GW 파마슈티컬이라는 영국 회사가 자기네들 그 사티백스라는 소아내전증 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대마를 키우는 온실입니다. 이 GW 파마슈티컬 같은 경우는 이 그 대마에서 추출한 CBD와 몇 개의 화합물을 가지고 미국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간질에 좋은 약을 갖다가 승인받은 그 드러그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온실에서 키우는 이유가 일반 농산물이 뭐 상품, 비품 뭐 이런 식으로 좀 브로드하게 품질에 대한 것들이 나눠질 수 있다면 미국 FDA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 건중량 식물이 가지고 있는 중량 단위의 뭐 70에서 80%에 있어서의 모든 성분들을 프로파일을 해야지만 FDA 승인이 받기 때문에 이 재배 과정에서도 그 품질에 있어서의 그 지표 성분이나 유효 성분의 함량이 들쭉날쭉하거나 프로파일이 잘못되면은 아예 그냥 원료 상태에서의 그 적합성에서 부적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팜이나 좀 정교하게 환경이 제어되고 완벽하게 컨트롤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 해외에서 상용화된 하나의 천연 의약품 원료를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입니다. 아무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등록했다 하고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품이 나오는 과정에서 나중에 뭐 식약처나 다른 데서 검사를 했을 때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허가가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행적인 노지 재배나 이런 데에 대비해서
우리가 스마트팜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천연물 의약품 원료도 스마트팜에 있어서의 유망한 재배 품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화장품의 원료가 들어가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채집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잔류 농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병에 한 20, 조그만 한 병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 뭐 고가의 에센스 오일 같은 그 고가 브랜드에 거기에 표시가 된 게 뭐 잔류 농약 검출량이 뭐 0.0 뭐 몇 퍼센트, 그거는 아예 이런 고가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잔류 농약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 화장품 원료가 아니라 이제 고가 라인들을 만들고 있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잔류 농약을 아예 없애고 천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스마트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 뭐 스마트팜의 유형 중에서 뭐 수직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형들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되고, 실제 그런 병풀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하우스나 이런 데서 키워서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용 의약품인데요. 뭐 예를 들면 돼지 열병 백신이나 이런 동물용 의약품들을 보통은 뭐 대장균이나 다른 어떤 미생물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식물의 그 유전자를 주입해서 식물을 호스트로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예전부터 많이 시작됐는데 뭐 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GM 작물이 갖는 특성이 그 GM 작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키우고 만들어내려면 이제 GM 작물이 가지고 있는 꽃가루라든지 이런 유전적인 특성들이 이제 환경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것도 필연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개념도에 보면은 대부분 시설 재배 형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와 이제 격리시켜야 되는 이런 특성상 이런 부분들도 이제 스마트팜의 하나의 가능한 품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종 종자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랑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재배 품목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 종자 산업에서 이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과정 중에 최근에 이제 뭐 가속화 육종, 뭐 영어로 스피드 브리딩이란 걸 용어를 뭐 많이 쓰고 있지만, 뭐 사실은 일종의 그냥 차라리 뭐 셔틀 브리딩처럼, 그러니까 1년에 그 세대 한 작물의 세대를 진전시킬 수 있는 거를 빠르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이런 스피드 브리딩만 방법이 아니라 사실 동남아나 이런 따뜻한 나라 가서 1년 내내 키워도 방법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유전자 유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육종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도 이런 스마트팜 같은 시설을 만들고 일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관수라든지 이런 그 세대 진전, 꽃을 빨리 피우고 종자를 만들어서 세대를 빨리 진전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 이제 스피드 브리딩 하는 연구나 이런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스마트팜의 새로운 재배 품목을 발굴하는 것들은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팜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가 이제 K컬처, K푸드, K화장품 뭐 이런 확산과 함께 이제 그 해외에서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가공식품들의 특징은 유통 과정이 길기 때문에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글로벌로 수출할 때 있어서 오히려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약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원료를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때 과연 그 제품이 소비자들의 유행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은 엄청나게 막 각광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유행이 멀어지거나 그럴 때 생산자 측면에서의 안정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가격, 원물의 생산한 재배 품목 재배물에 대해서 가격을 갖다가 결정할 때 결국은 상대해야 되는 게 제약회사라든지 식품회사, 대규모 회사들인데, 그럼 스마트팜 농가들이 과연 거기서 어떤 그 가격을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좀 정책적으로나 다른 부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민 생활 및 소비 연계된 이제 다변화 동향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30 몇 %인가 그렇고,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작은 과체류들이 지금 인기가 있다는 뭐 내용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것들은 이 1인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1, 2인 가구 타겟 적중, 매출 700% 성장, 못난이 농산물 구독 서비스. 이거는 이제 1인 가구들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아주 고품질의 뭐 과체류 같은 거를 소비하는 거를 선호했다면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소량으로 다품목으로, 왜냐면 혼자 살기 때문에 뭐 무슨 많이 이렇게 사서 냉장고에 넣어놔 봐야 못 먹고 버리는 게 많으니까 소규모 다품 소량 다품목, 그리고 또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A급이 아니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구독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생산과 소비 유통이 같이 연결되는 이제 이런 트렌드도 하나의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제 생활이랑 소비 연계된 패턴 중에 하나는 기존에 우리 그 농업은 그 예를 들면 종자나 육묘를 공급해 주는 이제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 제 온실에서 제가 이제 농가라면 제가 이제 키우고 제가 키운 물건을 갖다가 도소매 유통 쪽에다 넘기면 그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테이블로 가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괴하려는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킴벌 머스크, 이거 창업한 지 오래되고 지금 여러 가지 부침이 있는 상태긴 한데요. 그 앨런 머스크 동생인 킴벌 머스크가 창업한 그 이제 스퀘어 루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일종의 그 선형으로 돼 있는 공급 체계를 다 서클화하고 이 서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급과 재배와 재배 생산과 소비 유통 모든 거를 다 엮겠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도심에서 이제 이런 사업화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생산 소비 유통이 이제 뭐 단계별로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클에 매이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생산자라면 그 서클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나는 어떤 센서만 개발해서 판매하면 돼, 나는 뭐 솔루션만 하나만 소프트웨어만 팔면 돼가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그 서클에 있어서 나의 포지션, 그리고 그거를 같이 통으로 같이 이렇게 팀을 묶어서 전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업화 모델로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트렌드고요. 그거의 하나의 예시가 이제 최근에 국내 K 스타트업이 인삼의 이제 스마트팜 그 새싹삼이죠. 인삼은 아니고 사실은 내용이 새싹삼인데 새싹삼을 키울 수 있는 그 스마트팜 설비를 베트남에 이제 납품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분한테 근데 베트남에서 인삼이 왜 인삼을 왜 선택을 했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인삼 하면은 그 굉장히 한국적이고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 또 한국적인 거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인삼을 선호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짝거리는 유행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요 회사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미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K푸드나 K컬처에 대한 그런 브랜드를 이용해서 베트남에 그 새싹삼을 갖다가 통으로 키울 수 있는 그 수직농장 그 시스템을 납품한 판매를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운영 관리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현지에서 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비 트렌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결국은 이제 그 한류 K컬처나 K푸드 확산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K 스마트팜 재배 품목이 뭐냐. 네덜란드는 물론 토마토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 오렌지색 파프리카가 유명하죠. 그래서 네덜란드 국기에 있고 네덜란드 축구팀도 오렌지 군단, 그리고 오렌지색 파프리카, 그리고 뭐 스페인은 토마토 축제 한다고 그래서 토마토 엄청나게 막 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스마트팜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품목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했던 그 새싹삼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품목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식품 분야에서 2022년 뭐 수출 뭐 대박난 품목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치랑 또
그런 몇 가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도 경제성 논리에 따라서 자꾸 경제성 따지기 전에 수급 안정이나 해외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거, 해외 나갈 때 꼭 배추를 키워서 배추를 판다는 게 아니라 그 현재 유럽 현지에서 배추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시스템 전체가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를 만들고 그거에 필요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뭐 네덜란드 파프리카 그 제가 그 저기 에그리포트 A7 거기 한국 분들 엄청 많이 가시는데 거기 가면 맨날 자랑하는 게 이 오렌지색 파프리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스마트팜에 있어서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는 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지금 김치란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그 소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고 그렇지만 대부분 다 노지 재배가 지금 다 돼 있고 일부 부추나 조미채소는 하우스 토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현지화 전략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K 브랜드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